위버메이시. 부자는 왜 가난한 이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까? 동화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이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다. 그 물건은 가난한 이에게 전부지만 부자에게는 하찮아 보일 뿐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부자는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기에 자신이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고조차 느끼지 못한다. 가난한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가 내 것을 빼앗으려 했다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가 하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타락했다기보다 그저 무심할 뿐이다. 너무 많은 걸 가져본 사람은 작은 것의 가치를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사랑도 정직도 양심도 놓쳐버릴 수 있다. 권력자들도 마찬가지다. 겉에서 보면 무자비한 악행처럼 보여도 당사자는 그저 하나의 결정일 뿐이다. 예전에 크세르크세가 한 아버지의 아들을 처형했을 때 그에겐 단지 자신이 계획에 방해되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아버지의 절망과 슬픔은 크세르크스에게 배경음처럼 흐릿했을지도 모른다. 악이라기보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것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가해자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정한 판사는 서류를 처리했을 뿐이고 그 판결로 인해 누군가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양쪽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는 같을 수 없다. 결국 타인의 행동을 피해자의 고통으로만 판단하기보단 그 행동 뒤의 배경과 의도도 살펴봐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가해자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을 단순히 타락한 괴물이라 부르는 순간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적당한 자존심은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 몸이 피로에 감싸져 뼈와 살을 보호받듯이 마음과 영혼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바로 자존심이라는 얇은 막이 우리 내면을 보호한다. 만약 이 자존심이 없다면 너무 적나라한 모습으로 인해 쉽게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자존심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장치다. 만약 자존심이 전혀 없었다면 칭찬과 비난에 훨씬 더 쉽게 휘둘렸을 거다. 자존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고 어찌 보면 우리를 적당히 겸손하게도 만들고 또 적당한 자존감을 유지하게 하는 균형 잡힌 도구다. 너무 지나치면 방어적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자존심은 우리를 더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만들어준다. 비유하자면 자존심은 영혼을 감싸는 피부 같은 것이다. 두꺼우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자존심도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 또 화장처럼 살짝 꾸미는 효과도 있다. 우리를 날 것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세상과 조금 더 부드럽게 대면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자존심은 영혼을 보호하는 작은 피부다. 적당한 자존심은 잘못된 게 아니다.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악은 여유로운 자의 사치다. 우리는 가끔 누구나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상과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말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고 해칠 만한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악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상대의 약점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면 엄청난 정성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솔직히 그 시간에 차라리 낮잠을 자거나 집 청소를 하는데 더 이로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자기 삶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 하는 질문 대신 이렇게 바꿔보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만큼 나에게 신경을 쓰고 있을까? 아마 답은 아닐 것이다. 물론 세상엔 정말 악의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결국 자기 삶의 결핍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즉 그들의 악의는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느껴지면 살짝 웃으며 이렇게 생각해보자. 정말 나를 싫어한다면 그건 결국 그 사람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쓸데없는 걱정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과로 판단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행동의 의도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본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가 성공적이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칭찬한다. 하지만 실패하면 왜 그렇게 경솔했느냐며 비난한다. 결국 판단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에 달려있다.
주식 투자로 치면 투자가 성공하면 천재 투자자, 실패하면 재수없는 도박꾼이 되고 마는 것처럼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건 판단 자체만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결과가 나쁘면 비난받고 무모한 행동이 우연히 성공하면 칭송받는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남의 결정을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다. 결국 그들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 누군가의 판단을 쉽게 평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결과가 달랐다면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한층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판단이 실패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자. 어쩌면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니까. 죽음,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 죽음은 인간이 진 마지막 자유자 삶 속에서도 통제받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유일한 권리이다. 죽음은 자기 의지의 가장 극단적 표현이며 모든 규범과 도덕을 넘어서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인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건 아닐까.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의지, 즉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누군가는 그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책임은 필요하지만 죽음을 강요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억압은 없다. 타인의 의도나 사회 규범에 따라 죽음이 결정된다면 인간의 자유는 철저히 유린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결정에서 비롯된다. 어떤 모습으로 삶의 끝을 맞이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통제하며 죽음도 사회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지 부정을 의미하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통제를 더 강화할 뿐이다. 우린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을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다. 죽음이 강제되는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잃는다. 자기 의지와 자유 없이 맞이하는 죽음은 그저 잔혹함일 뿐 정의를 가장한 폭력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삶에 도덕이 필요한 이유. 도덕은 종종 우리를 억압하는 규범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사회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도덕은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도구이다. 도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설 기회를 얻는다. 단순히 세상이 정한 의무를 따른다기보다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게 된다. 이렇게 도덕을 통해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도덕을 억압이 아닌 자유를 위한 길잡이로 보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스스로 의미를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겉보기엔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사회의 규범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개인이 자유로운 삶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서로 손해보지 말자는 공동체의 합의 정도로 정의를 이해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개인이 자기 의지를 실현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데 출발해야 한다. 처음에 사람들은 정의를 남만 손해보는 건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다같이 공평하게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의는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만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다. 정의는 억울한 일을 계속 들추는 게 아니라 고정된 규범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서 발전해야 한다. 우리가 망각의 능력을 가진 이유도 과거의 정의에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의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의란 타인 눈에 맞추는 규범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과정이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걸 실현하려는 의지, 바로 거기서 정의가 시작된다. 정의란 단순한 도덕적 명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유로운 가치여야 한다. 법이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의에서 탄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힘의 균형 속에 생기는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강한 적에게 포위된 도시가 항복하되 적에게 완전히 굴복하기보다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결국 양쪽 다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고 그 균형 속에서 법의 개념이 생겨나는 거다. 강자도 이런 균형이 주는 이익을 무시 못하게 받아들이는 셈이다. 즉 법은 강자가 약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중요하긴 해도 결국 법은 힘과 이익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힘이 논리를 합리화해 조정하는 장치에 가깝다. 법은 이상적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이익과 효율을 고려한 계산의 산물이다. 강자가 약자에게 약간의 권리를 주는 것도 약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결국 강자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법에 대해 너무 낭만적인 기대는 말자. 대신 그 안에 담긴 힘의 관계와 계산을 이해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게 오히려 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읽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옳고 그름을 다시 생각하다. 우리가 부르는 선과 악 같은 도덕적 기준은 오랜 전통과 기존 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전통을 따르는 게 곧 선이었고 그걸 어기는 건 악이라 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전통에 얽매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만 할까? 복수, 자비, 절제 같은 덕목들은 새로운 도덕적 가치로 자리 잡았지만 결국 이것들 역시 옛 규범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때로는 개인의 자유나 고유한 가치를 억누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전통적 도덕은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전통에 따른다고 늘 옳은 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도덕적 가치들도 과거의 질서와 안정된 규범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들이 언제나 진정한 자유와 창조적인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과 일치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도덕은 기존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고 자기만의 가치를 세우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우리는 옛 도덕에 매여 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즉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가 더 참된 도덕적 삶이라는 얘기다. 도덕은 배우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마련하고 새 길을 여는 과정이다. 기존 규범을 무작정 단습하기보다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도덕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하려 된다. 하지만 과거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도덕이나 감각을 몰랐다. 우리 시대의 도덕이나 감각을 몰랐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시대적 맥락과 가치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끔찍해 보인다. 그런데 당시 관점에서 보면 칼뱅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을 수 있다. 그들은 종교적 믿음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도덕적 의미였으니까. 종교 재판이나 공개 처형도 당시엔 신성한 질서를 지키는 방식으로 여겨졌다. 물론 지금 기준에서는 충격적이지만 그건 우리가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라고 해서 이런 폭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정치적 혁명가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할 때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정당화한다.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고방식이 형태만 바꾸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 과거의 잔혹 행위들은 명령자와 실행자가 분리된 구조에 자주 일어났다. 명령자는 결과를 직접 보지 않아 죄책감을 덜 느끼고 실행자는 단지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여겼다. 이 심리적 거리감이 지금도 불합리한 일들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은 대체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만 공감하도록 설계된 듯하다. 그래서 과거를 섣불리 비난하기보다 그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과거를 이해하는 건 더 나은 현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과거는 단순히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배움과 통찰의 대상이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선택. 폭풍우가 몰아치어 옷이 젖어도 우리는 구름을 향해 화를 내지 않는다.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려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인간에게 상처받을 땐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분노하며 저런 짓을 왜 하는 거냐고 비난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구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 괜찮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아 죽일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쉴 뿐이다. 마찬가지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도 우리는 그걸 사회적 정의라 여기며 윤리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재밌는 건 두 경우 모두 무언가에게 해를 가했지만 우리는 그걸 대체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윤리는 필요에서 출발한다.
지키고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정당화한다. 많은 나쁜 행동도 결국 생존과 자기 보존 본능에 비롯된다. 이 본능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기본 작동 원리와 맞닿아 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 속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행동한다. 그 선택이 때론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순간 그에게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결국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선택을 한다. 다만 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최선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여기까지.